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간에 저희들 찍을 영상은 농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농지법 이야기는 원체 많은 매체나 이런 데서 이제 다룬 내용들이라서 법률적인 내용들은 요즘 뭐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봐도 달라진 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농지법이 긴 부분으로 치면 이제 예전에 농지연보가 있었으면 지금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주말 농장 취득을 하게 되면 도시민들도 주말 농장을 취득을 했을 때 비업무용이 아니고 업무용 토지로 봐줬다는 점. 지금은 개정되는 법률에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농사 짓지 않는 주말 농장에 대해서는 농취증, 농지를 매입하기 위한 이제 자격 취득 증명서를 발급을 제한을 하겠다.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뭐 구체적인 농업 계획서나인지 뭐 이런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종목이 좀 더 포함됐죠. 그리고 그 장기 보유를 했을 때 10년 동안 감해주던 세금이 15년으로 늘어났다는 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부분들은 이제 농지법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방에서 수도권 안에 이제 농지가 있지 않으니까 서울시 한복판에 뭐 농지법 때문에 고민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지방에서 농지법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구입하고 실제 농사를 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애매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다든지 그 농지를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한다든지 뭐 이러기 위해서 농지를 이제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계획이 잡아놓고 진행하는 분들도 있지만 미리 이제 뭐 농지를 확보해놓고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방에서 바라보는 이제 농지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통 다 아시는 상식일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농지는 우리나라 헌법에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뭐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알아들으시면 되는데, 결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하게 하자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농지를 이제 보유를 하지 못하게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짧은 지식에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서 팩트 체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현실하고 좀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농지법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정책들이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정책적인 괴리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농경사회가 들어가면서 한 자리에 정착을 하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그 땅이 농사 짓는데 얼마나 좋으냐, 그 농작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용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그때부터 땅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졌다고 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는 이런 내용들이, 저는 땅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집에서 부동산을 하고, 저도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부동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땅을 뭐 매매를 하든 매수를 하든 땅에 대한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한 애착심이 다른 물건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껴요. 자기 땅은 이제 굉장히 소중하고 팔 때는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뭔가 큰 걸 잃어버렸다는 느낌. 왜 그런 느낌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땅이 주는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이라는 게 DNA에서 물려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 농경사회부터 우리가 땅이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떤 재산적인 값어치보다 더 큰 값어치였고, 값어치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땅을 내놓을 때는 자기 땅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굉장히 더 많이 애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보편적으로 땅이 그 상황에 효율적으로 가격이 매겨져서 계산을 하고 효율적으로 물건을 팔고 뭐 마트에서 물건 팔듯이 거래되지를 않습니다. 보통은 땅을 내놓으면 시간이 좀 걸려서 가격이 좀 절충이 되고 해서 그 용도에 맞게 거래가 되는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급매라고 해서 급해서 이제 땅을 또 파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팔고 난 다음에 땅 파신 분들하고 보면 계약서 쓰고 나면 많은 금액을 받았어도 뭔가 모르게 좀 서운해하고 마음속으로 이제 찝찝해하고, 특히 상속이나 이래 받았던 분들은 뭔가 조상님들한테 죄지는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렇게 보면 이 땅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개인마다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자기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땅을 소유하신 분들은. 물론 땅을 이제 그 투자의 목적으로 뭐 쉽게 사고 파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땅을 소유를 할 때의 그 기쁨이라든지 그 땅을 팔았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미묘한 감정들이 사실 다른 물건 팔았을 때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땅은 이제 그만큼 사람들한테 이제 소중하게 많이 느껴
진다고 저는 오랫동안 보면서 이 땅은 특별한 값어치구나. 중개를 하든 저희들이 이제 투자 개발을 하든 땅에 대한 어떤 개념이 다른 일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낼 때보다 굉장히 좀 다른 의미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중개를 해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는 편이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양쪽 마음에 상처를 안 입도록 이제 하려고 노력도 하고,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더 기준점을 정해서 이제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근 40년 가까이 이제 부동산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땅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땅은 그만큼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떤 금전적인 가치도 있겠지만 정서적인 가치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농지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예전에 농지원부를 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300평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땅에 대해서 농지원부를 발행을 해주고, 그리고 농업인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 투자를 보시는 분들은 8년 작용을 하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없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농지원부에 대해서 값어치를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농업인이라는 증명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작용을 하는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금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많죠. 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지원금이라든지 농직불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농업인들한테는 유리하게 돼 있죠. 왜 유리하게 돼 있냐고 물어보면,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위치가, 농업을 해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서 자식을 키우고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국가적인 가치는 저희들도 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식량 안보라든지 유사시에 어떻게 됐든 간에 최소한 이제 식량 안보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농업이 이제 소중하다. 농경사회가 지나고 산업화 사회도 지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하는 이 젊은 청년들은 이제 공업화 시대보다는 인터넷이 더 가깝고 정보화 시대에 떠나서 지금 미디어의 시대, 시대가 이제 계속 이제 변하고 있죠. 땅에 대한 바라보는 가치는 조금 틀려지는데, 이번 농지법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굉장히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그 농지법 때문에 실망을 한 이유가, LH공사 사태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LH공사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농지에 대해서 투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소득을 얻었다.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전체적인 국민적인 여론이 안 좋으니까 원천적으로 가로막겠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농지법을 급하게 개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과연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이 차이점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은 해봤을까라는 이야기가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작은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고, 저 혼자 지방에 있는 사람이라서 이야기를 해보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집값이 전세값이 20억이니 10억이니 수도권 지역에 허탈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책이 지방 현실을 전혀 이제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도성장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했다는 건 누구든지 부인하기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방에도 아직 많은 국민들이 살고, 지자체의 제일 큰 목표가 슬프게도 지금 인구 증가입니다. 계속해서 인구 절벽에 가로막혀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에서 바라보는 지방은 어떤 느낌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TV나 언론 매체에서 바라보는 지방은 소 키우고 벌판에 벼가 자라고, 가면 언제든지 할머니가 와서 반겨주고, 저녁 되면 고구마나 옥수수 같은 거 주고, 지방 이미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방에도 많은 공장들이 있고, 직장인들이 있고, 산업시설이 있고, 유흥시설이 있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사는 게 녹록지 않고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직장이나 좀 더 많은 문화시설이 있는 대도시로 돌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의 마을에 가보면 이제 한 5년, 10년 안에 가면 반겨줄 할머니가 없을 거예요. 빈집도 많고, 연세가 벌써 70, 80 되는 분들이 농사 짓는다고 나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태반이고, 청년회라고 그래서 이제 가보면 진짜 젊은 청년들이 50대입니다.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실 분들이 없어요. 식량안보 중요하죠. 그런데 지방에서 농사 지어서 기농정책하고 젊은
청년들이 귀농해 가서 실패할 확률이 저희 지역만 해도 귀농해서 성공한 확률을 거의 못 봤습니다. 도심에서 생활하다가 여기 귀농하면 지금 요즘 귀농해서 버섯 키우고 토종작물 키우면 돈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토종작물 키워서 생산량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 귀농정책도 실제 지방에서 보는 귀농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농지법이 경자유전 당연한 말이겠죠. 예전부터 지주, 소작인, 소작농들 가르고 지주들의 행포를 부리고 저희들 어릴 때도 역사적으로 계속 배우면 항상 지주들은 잘못된 사람, 못된 사람들, 소작인들 열심히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는 사람들, 이런 개념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지방은 어떠냐 그러면 농사를 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휴경지가 늘고 있어요. 한마디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농지가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데가 곳곳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땅값이 10만 원 하던 게 10년 이후에도 땅값이 10만 원 합니다. 그래도 매매가 안 돼요. 농사에 의존하는 이제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값어치가 좋은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농사 잘 되는 땅이 예전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이제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자고 하네요. 이걸 지켜야 되죠. 식량 안보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농사 짓는 사람이 농민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농민하고 제가 생각하는 농민이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농민들을 종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하고 이제는 봐줘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의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농민들이 생활이 힘듭니다. 유일하게 농사 지어서 간혹 언론에 그런 게 나오죠. 농사 지어서 얼마를 벌었니? 앞으로 농사 지어서 희망이 있니?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농사 지어서 보편적으로 다 잘 먹고 살면 언론에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돈을 버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게 미디어에 나올 수 있을 만한 화제거리가 된다는 게 그게 오히려 반대로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농사를 크게 짓는 방법, 대농이죠, 대농. 크게 지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하우스 토종작물 해서 하우스 농사 짓고 해야 되는데 대농이라고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농사는 날씨에 따른 영향들이 하늘의 뜻에 또 많이 좌우됩니다. 그 해에 농사를 잘 지어놨더니 또 같은 업종에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예전에 TV에서 보면 양파 너무 농사 잘 돼가 양파 막 갈아엎고 출고하는 운송비보다 양파값이 더 산 거예요. 그래 팔아보면 손해가 나는 경우도 나옵니다. 농사가 잘 되어도 문제가 되고 농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특용작물들 해외에서 해서 이제 이상한 우리가 뭐 듣도 보다 못한 그런 뭐 아주 사람들의 호기심이 끄는 그런 작물들을 키워야지 돈이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지식들을 농업 지도하는데 또 공사나 그런 데서 이제 지도도 해주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 전복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그래 높지 않습니다. 농사는 1년 농사예요. 삐끗하면 1년 동안 망치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 치고 지금 빚 없는 사람 없고 이분들이 또 연세가 많이 들어가서 이제는 5년 10년 있으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절반 이상 줄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금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 100만 가구 정도 된다는데 5년 정도만 지나면 한 50만 가구로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방의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라. 농업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 사업이니까 어떻게든 농지를 지켜라. 농사 지어라. 짓는 사람이 없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 뭐 국가적으로는 농지은행이다 뭐다 해서 거기에 임대농을 맡기고 해가지고 거기서 땅을 임대해서 대농으로 해가지고 농사 지으면 큰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그 농사가 잘 돼도 고민, 안 돼도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다른 산업에 비해서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찍은 이유가 같이 간담회 잠깐 했던 교수님 말씀이 모르고 하면 저지르고 뭐 알면서 정책을 위반하는 것 같으면 악질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르고 했을 확률이 더 높다 이 정부에서. 저도 지금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서 수도권 위주로 펴는 정책들 뭐 부동산 임대차 3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방하고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방에서 우량농지들 농사가 지었을 때 잘 되는 농지들이 있어요. 물도 풍부하고 기온도 적당하고 해서 그런 농지들은 계속 지키고 가고 그런 데 대해서는 거래를 강화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활용도가 있도록 인구가 있어야지 인구가 들어와야지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감소될 게 저 털못이 보이는데 지방에서 좀 농사 짓는 인구를 유입하는 것보다 어떻게 됐던 공단이라도 유치하고 해서 일자리를 늘리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 일자리 때문에 오는 거지 농사 지으러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전원주택 뭐 하나 짓고 하는데 지방에 돌아서 전원주택 지으려고 하면 수도권 입장에서 봐서는 금액이 얼마 안 되겠지만 여기 근교에 있는 대도시 입장에 아파트 한 채 가격이나 여기 짓는 가격이나 비슷합니다. 전주택 짓는 가격이. 정책적으로 직접 전원주택을 이제 저희들이 할 때 전원주택 사는 게 유리합니다.
짓는 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나중에 팔 때 또 그 값어치를 인정받기 힘드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전주택을 사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하는 이야기들을 저는 전주택 상담이 오면 매번 그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 전주택 짓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지에 대해서 농지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농업에 관련되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죠. 농업도 보면 딱 정부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대표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저희들도 이야기하는데 농산물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정해놓은 데는 농업 관련 시설밖에 못 짓습니다. 집을 지어도 땅 100평이 있으면 건폐율이 20%, 20평밖에 못 짓습니다. 바닥평수를. 용적률 100% 이러면 위로 또 조금 더 올릴 수 있겠죠. 실제 농민이 아닌 사람들은 거기에 농가주택을 못 짓습니다. 창고도 못 짓고. 자, 나머지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 전으로 돼 있고 답으로 돼 있고 논밭으로 이제 지목이 돼 있는 경우에 농지로 분류됩니다. 지방에는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나 이런 땅들이 훨씬 많죠. 농업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땅들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여기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기보다 다른 용도로 집이나 상가나 필요한 용도로 전환시켜주기 위한 예비된 땅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한 이제 계획을 세우는 땅이 아닙니다. 다른 땅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계획관리지역 살려고 하면 똑같습니다. 여기 내가 창고를 짓고 싶어요. 창고를 짓고 싶은데 지금은 형편이 안 되지만 미리 이제 땅을 사놓고 이따가 이제 나중에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땅을 사고 싶어서 가면 똑같습니다. 농지 취득에 대한 계획서를 적어 넣어야 돼요. 바로 건축을 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내가 이제 이거 전용을 해서 창고를 짓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바로 땅 사자마자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놓고 자기 자금이나 계획을 맞춰서 나중에 신청해서 하는 경우인데 그 개인이 이런 땅을 계획관리지역 이상 되는 땅을 사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또 내야 됩니다. 농사할 계획이 없는 내용을 내야 됩니다. 그럼 법률적으로 내가 미리 창고 짓는다고 그걸 신청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거기에 옆에 붙어가지고 개발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또 농지증을 받아야 됩니다. 농업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받아야 되죠. 전용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미리부터 다 결정해놓고 전용하겠다고 해서 사는 것보다는 요즘에 내가 사놓고 있다가 나중에 사세가 확정되면 창고 필요하면 지어야겠다. 그러다가 안 되면 땅을 팔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 지방에 그런 농지들이 있는데 농지증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바로 건축 계획이 없는 땅은 거래되기가 힘든 거예요. 농지증 발급받기가 조금 까다로워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발급은 해주겠죠. 그 정책이 방향이 이런 이제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절망감이라든지 인구가 줄어드는 데 대한 이 내용들을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정책이 다르게 입안이 돼야 되는데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현실은 무시한 상태에서 이 정책 방향의 기조가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듯이 개인 간의 임대는 안 됩니다. 왜? 지주, 소작인 이런 개념들 때문에 개인이 막대하게 다 뺏어갔죠. 그 소작하는 사람들은 경건히 먹고만 살았고, 그 지주들 배만 태워줬다 이런 의미 때문에 지금 개인 간의 임대는 원래 법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땅도 있어요. 영농 여건 분리 농지라든지 이런 농지들은 합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농지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산골짜기 농지들이에요. 전부 그런 농지들이. 그런 농지 빼고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 지역만 해도 실제 자기가 나이 70, 80, 이제 90 되는 노인들이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래 주변에다가 농사를 좀 지어달라고. 안 그러면 농지를 놀립니다. 휴경하죠. 근데 휴경하게 되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상속이 되든 뭘 했을 때 작용이 안 되는 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농지를 놀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농사를 옆에다가 이제 맡기는데 돈을 받고 맡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연 얼마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지방에. 농사 잘 되면 살이나 한가마니 좀 더 이런 식으로 해서 농사를 맡기든지 안 그러면 그냥 농사만 좀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이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상에는. 다 범법자예요. 자격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농사는 안 짓지만
비료 사고 농약 사고 할 때 내 이름으로 좀 사줘야 돼. 그게 불법을 조장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분들 농사를 지을 힘이 없는데요. 힘이 없는데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 안 하면 농업인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대요. 농민들이 300평 미만에 되는 농지에 대해서 주말 이제 타 도시인들도 주말 농장으로 취득을 할 수 있다. 그 안에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옛말에 이제 이런 말들이 생각납니다. 빈대 잡을 하다가 초가상간 다 태운다고. 일부 투기꾼, 땅 소유주들, 땅을 가지고 이득을 내는 사람들이 이 정부에서는 전부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걸 잘 활용해서 어차피 자본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쪽으로 자본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돼요. 대신에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잘 정비를 해서 그걸 건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농지법을 보면서 참 답답했어요. 이제는 주말 농장 취득을 해도 이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이제 짓지 않으면 취득 제한을 하겠다. 영농계에서 취득을 하겠죠. 나중에 이제 예전에는 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에 이제 매년 이제 한 해 이제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바뀐 농지법에서는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전수조사해서 보고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하는 공무원 숫자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전체를 갖다가 이 사람이 직접 작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똑같습니다. 예전처럼 이장님한테 물어보고 이 집 농사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러다가 이제 재수 없으면 걸려가지고 일단 행정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70~80%가 전부 지금 자기가 직접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여기서 농민이라 그래도 나이 들어서 농사 못 짓습니다. 힘들어서. 우량농지는 보호해야 되고 나머지 농지는 어떤 식이 됐든 간에 투자 가치를 높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농지가 폐허가 될 겁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지방화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농지로 활용이 될 수 없는 땅들이 많은데 건축 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생산계획관리지역이고 하면 무조건 농가 관련 시설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고 100평 같으면 20평, 건폐율 20%밖에 안 줍니다. 용적률도 다들 비슷해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건폐율 기준으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도시민 입장에서만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 규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지주, 소작인 이런 개념들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농하는 친구들한테 농지에 한 40%까지 건물 지어줄 수 있다면 그럼 농지 사서 농사 짓는 땅은 조금 더 산 땅 사고 안 그래 임대를 해서 쓰고 자기 건물 짓는 거는 50평만 사가지고 해도 자기 집 이쁘게 짓습니다. 그런 규제들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동을 해옵니다. 도심에서 빽빽하게 살다가 여기 와서 농지 전용 비용 중간에 농어촌 발전기금 이런 것들 다 줄여주고 보조해주고 설계 비용 건물 하나 지려고 하면 설계 비용 평당 보통 20만원 20몇만 원씩 합니다. 50평짜리 건물 지려고 하면 설계 비용만 그만큼 깨집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사분들이 창의적으로 매번 다른 용도의 그림을 그립니까? 실제 표본이 나와 있는 데서 조금씩 고쳐서 그 설계 사무실 안 갈 수 없습니다. 왜 안 갈 수 없나 하면 나중에 준공허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갑니다. 왜? 개인이 집을 지었다가 준공검사 안 나면 무허가 건물되거든요. 코에 끼인 이야기들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런 비용들 전용 비용들 여러 가지 비용 합쳐보면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면 농지 사고 이런저런 비용들 대출해 줍니다. 지원금 줘요. 그러면 대출 받아가지고 농사 한도에 실패하면 괜히 왔다는 생각을 하죠. 농지에 대한 활용도가 이제는 시대에 맞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우량농지는 지켜가되 실제 다른 농지들은 사용을 할 수 있는 용도를 조금 풀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농지법은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자 해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지를 보유하게 하자. 지방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수도권에 밀집돼서 부동산 가격이 강남의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되었다. 그 강남 아파트 가격 같으면 지방에 수십 채 삽니다. 저희 지역에 원룸이 인허가가 안 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아니 원룸이 왜 인허가가 안 나? 당연히 나는데 왜 안 난다고 하지? 법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원룸 인허가 나죠. 단 예전에는 개인이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합건설회사만 인허가가 납니다. 다 종합건설회사에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해놓은 일이죠. 2018년도에 했죠. 그 뒤로부터 원룸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친인척 중에서 뭐 건축에서 먹고 산다, 뭐 집장사에서 먹고 산다, 뭐 이런 분들 이야기를 이제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개인 주택 짓고 뭐 짓고 하는데, 지금 개인이 지으니까 부실공사를 하고 개인이 지으니까 도출하게 지어서, 그래서 이제 종합건설 회사가 이제 나서서 좀 더 질적으로 높이자는 취지에서 했다. 이게 법리 취지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 그 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건설 뭐 이런 건설회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조그마한 종합건설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자체 인원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도급주입니다. 하도급. 쉽게 말해서 그때그때 정해진 사람들, 계약된 사람들 외에 필요한 사람들 모아서 그래 계속 건설을 합니다. 평상시 직원들을 그만큼 유지할 수 있는 건설회사가 없어요. 하도급주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지었을 때도 공사하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하도급주입니다. 설계 사무실 가서 설계 뽑고 준공검사 다 합니다. 개인이 하는 거나. 종합건설회사 해도 합니다. 중간에 종합건설회사가 공짜로 해줍니까? 수익을 내야 되겠죠. 최소한 10에서 15% 정도 더 올랐어요. 건축비용이. 자, 지방에 있는 원룸하고 수도권에 있는 원룸이 틀립니다. 수도권에서는 독립을 하죠. 학교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까운 지역으로 자취생활 한다 하죠. 지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취생활 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대부분은 직장 때문에 잠깐 이동해 와서 1년씩 2년씩 살다 가시는 분들이 원룸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원룸이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임대 가격이.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축 같은 경우에 보증금 500에서 뭐 3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2, 3년 지난 데는 300에 25만원에서 30만원 요 사이가 형성이 돼요. 굉장히 싸게 형성되죠. 왜? 땅값도 사고 그 부동산 가격도 싸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 비용이 올랐습니다. 그 두 번째, 전국의 주택에 대해서 똑같은 비율로 똑같이 대출 규제를 해놨어요. 원룸 짓는 분들 시골에 와서 원룸 지어서 위에 살면서 밑에 임대도 놓고 해서 임대금으로 금액으로 살려고 하는 노부부들이 많았어요. 은퇴하고. 그런데 그런 이제 생각을 못합니다. 중앙 중심의 행정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기 이제 개인들이 이제 원룸을 인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짓습니다. 건축 비용만 올려놨죠. 그러니까 원룸에 대해서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원룸에 서류룸까지 지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원룸을 풀어놨다고 이야기하죠. 지방에 직장생활 때문에 잠깐 오신 분들이 서류룸이 뭐가 필요합니까? 신혼부부들이 얼만큼 많아서, 인구가 얼만큼 많아서 지방에 투룸 서류룸을 사용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방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런 겁니다. 농지법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현실하고 안 맞다는 거죠.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자체가 LH공사 사건 때문에 농지법을 만들었는 걸 보고 굉장히 분통이 터졌습니다. 말을 할 데가 별로 없었어요. 하는 나는데. 그전에 원룸 공사를 지금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원룸이, 저는 공실이 조금씩은 있었는데 이제는 공실 자체가 원룸 찾기가 힘듭니다. 왜? 직장생활 잠깐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1년, 2년 이제 잠깐 지내시다가 하시는 분들, 뭐 공사 때문에 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산 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원룸을 허술하게 지어놓으면 안에 뭐 옵션이라는 이런 게 나쁘면 안 들어갑니다. 서울하고 달라요. 그만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지방에 원룸들은. 오히려 수도권보다 훨씬 더 잘 지어놔요. 그래야지 임대가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원룸을 이제 사람들이 투자 가치가 안 나오니까 원룸을 안 짓습니다. 빌라 짓습니다. 빌라. 울며 겨자 먹기로 빌라 들어가야 됩니다. 임대료 더 주고. 이래 가다가 원룸 수요 때문에 이제 원룸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가서 또 원룸 또 공사하시는 분들이 또 조금씩 나오시겠죠. 그 정책 때문에 결론은 여기 잠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주택 임대료가 올라갔다는 이야기. 부담을 더 가중시킨다는 거죠. 지방 현실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 관점이 지방에 이제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똑같은 정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지방 현실하고 수도권 현실하고 법률을 적용을 할 때 조금 섬세하게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무시하고 수도권 유지에 부동산 정책을 펴고 또 부작용이 생기면 모든 언론들은 수도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농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농지법은 그겁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기존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서류가 조금 더 빡빡하게 가는 거고 세제 혜택이 조금 더 줄은 거고, 그래 이런 이제 정책적인 기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언젠가 또 바뀝니다. 왜? 농사 지을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결국은 또 지방에 또 투자를 또 바라시는 분들은 오히려 혹일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어차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인 내용들을.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가 이제 농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법률적인 내용보다는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값어치나 뭐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전달해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법률 보고 읽어주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부동산에서 고민하고 현실에서 해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이제 현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제가 뭐 부족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해 주시면 또 제가 조금 더 공부해보고 또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지루하지 않게 들으셨으면 싶은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